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나스닥은 반대로 또 상승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다우지수와 나스닥이 서로 변화를 겪고 있다라는 것은 또 뭔가 경제가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 두 가지 경우가 모두 국채금리의 변덕 요거 하나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우지수가 떨어지는 것과 나스닥이 상승하는 것, 이 부분이 국채금리의 변동성, 국채금리가 장 초반에 오르다가 막판에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녹아들었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부분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동물 백신 관련 종목군들 해가지고요, 바이오주들이 꿈틀하는 모습이죠. 럼피스킨병이라는 소한테만 걸리는 전염병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시장을 한번 휩쓸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쪽에서 폐렴 환자가 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의 공포 다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오랜만에 바이오가 꿈틀하는데, 이 바이오주들이 꿈틀하는 그 배경, 분위기, 이런 것들 또 알아보도록 하고요. 반대 매매가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그 영풍재지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반대 매매도 있을 테고요. 그냥 주가가 하락함에 따라서 개인들이 털려나가는 모습도 있을 텐데요. 자, 역대 최대치를 찍은 이 반대 매매, 과연 어떤 식으로 시장에게 영향을 줄 것인지, 또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0월 24일 화요일입니다. 뉴욕 증시 상황만 딱 봐서는요, 그냥 감이 딱 오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우지수가 좀 떨어지고요, 나스닥이 올라갔어요. 다우지수 포인트는요, 마이너스 0.58% 하락이고요, 나스닥은 플러스 0.27% 상승 마감입니다. 지금 이거는 뭐 사실 뭐랄까요, 기술주들의 어떤 반등 이런 쪽으로도 해석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뭐 기술주의 반등이 맞긴 맞아요. 하지만 국채금리의 변화를 통해서 장 초반에 이제 상승세고요. 네, 장 초반에 이제 장 완전 시작할 때 시작점에서는 마이너스였다가 초반부로 들어가면서 이제 플러스 전환이 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판에 조금씩 떨궈주는 모습인데, 다우지수가 조금 더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모습 보이는 것은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들, 경기 상황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애매하고, 그 다음에 기술주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풀어졌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국채금리가 초반에 5% 다시 넘어가면서 분위기 잡고 있다가 막판에 뚝 하고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시장에 영향을 줬을 것이고, 그 부분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런 지수 포인트들이 변화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하게 뭐 악재가 나왔다거나 뭐 중동 이야기는 지금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은 뭐 이스라엘이 지금 지상전 뭐 제한적으로 진행한다, 뭐 등등등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전면전으로 가는 그런 느낌들은 별로 없는 모습이죠. 그래서 크게 문제이시 될 만한 내용들은 지금 없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이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결국 마지막에 떨어졌기 때문에요, 시장에 부담감을 크게 주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지수가 변했는지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금리는 개장 전에 10년물 기준으로 5%를 돌파했었다. 이것은 2007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장 초반에 영향력을 좀 주게 된 거죠. 다만 이제 심리적 저항선 5%를 돌파한 데 따른 기술적 조정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금리가 다시 아래쪽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금리가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심리적 저항선 돌파에 따른 기술적 조정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미국에 보면 이제 리틀 버핏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 에크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했느냐면, 국채에 대한, 이 채권에 대한 숏 커버에 나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옛날에 미국 국채 30년 만기에 공매도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국채금리가 이제 뭐 5.5%까지 오른다, 뭐 어디서는 뭐 7%까지 오른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30년 국채금리가 5.5%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지난 8월 달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 이제 공매도 투자를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중동 상황도 그렇고, 물론 핑계라고 생각합니다만, 네, 중동 상황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경제 동향을 생각해 봤을 때 부담된다. 경기가 둔화될 것이다. 경기가 둔화될 것 같아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지정학적 리스크, 즉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런 전쟁으로 인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크게 불안감을 제공을 했고, 투자자들이 안전한 피난처로 이제 국채를 더 매입을 하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투자 의견을 수정했다라고 하는데, 뭐 현명할 수도 있겠죠. 뭐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팔아먹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자, 어쨌건 네, 이렇게 그 국채 매입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채 금리는 이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그럼 수익률은 떨어져요. 그게 국채 금리, 국채 수익률이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생각을 해서 공매도 치는 부분들을 싹 포지션을 정리해버렸다. 자, 이렇게 되는 내용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금리가 다시 아래쪽으로 뚝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매도 포지션을 정리한다라는 것은 매수가 들어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매수가 왕창 들어가게 되면 네, 채권 금리도 왕창 네,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국채 수익률이 제법 많이 떨어졌어요. 10년물 국채가 지금 4.8%까지 떨어졌고요. 2년물 수익률은 네, 2년물 같은 경우는 5.06, 조금 있으면 5%대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국채 금리에 대한 어떤 부담감은 조금 네, 줄어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경기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됐을 땐 다우지수에게는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리고 기술주들에게는 긍정적인 기대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자, 투자자들은, 네, 또 한 가지, 이번에 그 대형 기술 기업들의 빅테크죠?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되어 있는데, 실적 발표가 이제 중요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알파벳,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발표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뭐 일단은 네, 절반 이상은 실적이 일단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상승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국채 금리의 하락 이런 부분들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기대치는 많이 높아져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터널을 통과하는 거죠. 그리고 중동 지역에 대한 문제만 일단 해결되면 사실 지금 별 문제가 없거든요. 이렇게 문제가 없는 상태가 됐을 경우에는 주가가 좀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미적하다는 것은 아직 불확실성이 있다는 얘기니까요. 그런 부분들만 조금 네, 생각을 해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가파른 금리 상승은 결국 경제를 다시 악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금리가 그렇게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얘네들 걱정하는 것만큼 그렇게 경제 상황 나빠질 것 같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기업의 어떤 수익성 개선, 이것도 얘들이 얘기하고 있죠. 실적 개선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주가를 결국 지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분석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높은 금리 뒤에 가려진 가뜩이나 약화하는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 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그 국채 금리에 대한 어떤 전방적인 부분들이 채권 매수 쪽으로 들어오게 된다면은 이 하락세를 계속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네, 경기가 나빠져서 채권을 사들인다 이런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은 채권 금리의 하락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된다면은 장기 국채 금리 쪽으로의 매수, 그다음에 단기 국채 금리 같은 경우도 이제 변화를 좀 겪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변화가 생기면 좀 나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요, 네, 장기 국채 금리도 뚝뚝 떨어지는 형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면은 네. 그래도 뭔가 네,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좀 생기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채 때문에 많이 이제 연결되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또는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 변화 이런 것들은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겠고요. 이
뭐 지금 이 기준금리에도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연준이 11월에 금리 동결 가능성은 98%까지 늘려놨다라고 되어 있고요. 12월 달에도 마찬가지 74.6%가 금리 동결 가능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금리 인상은 이제 종료가 되었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정도면은 네, 크게 부담감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을 좀 잡으려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죠. 또 특히나 이제 이 금융투자 쪽 입장에서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마련해놨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반등이 좀 진행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그 엔비디아 주가가 조금 올라가는 것도 좀 있었죠. PC 칩에도 진출한다 그래가지고 인텔은 조금 찌그러지고요. 엔비디아 좀 올라가긴 했는데 AI와는 지금 당장 관계는 없기는 합니다만은 이 엔비디아는 상징적인 의미가 또 주가를 올리는 형태의 요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지수도 조금 올랐어요. 전반적으로 지수가 좀 올라갈 수 있는 배경들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 판단되니까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네, 조금 기대감을 가져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갑니다. 소럼피스킨병, 네, 이름 발음하기도 되게 어려운데요. 요게 이제 지금 발생을 했고요. 중국 쪽 폐렴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천대받고 있었던 바이오 종목군들이 쭉 꿈틀하면서 움직이긴 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동물 백신 쪽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 럼피스킨 병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우리 체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럼피스킨 병이라는 것은 모기와 같은 흡혈 곤충에 의해서 소에게만 감염이 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발병이 되면 소의 유산이나 불임,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번식과 문제가 되는 거라서 이거는 사실 농가에 피해를 크게 줄 수 있는 부분이겠죠. 네. 그래서 국내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확진 사례를 보니까 지난 20일 네, 국내 이제 축산농장에서 처음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평택시, 충남 태안 이런 쪽으로 번지면서 조금 그 숫자가 좀 늘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 사례는 더욱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긴 하고요. 뭐 이제 그 많은 가축들이 또 살처분되는 모습들 638마리라고 합니다. 근데 구제역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편인 것 같아요. 네, 구제역 같은 경우는 막 그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소, 돼지 다 포함이 되니까 뭐 사슴, 뭐 말 이런 거 다 말은 포함이 안 되죠. 네, 이 갈라진 발굽에 대해서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런 거랑은 이제 좀 다른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보다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생소한 병이죠. 생소한 병이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모기와 같은 흡혈곤충 지금 모기 없어요. 네, 이제 모기가 물론 가을 모기가 아직 하고 있지만 날씨 추워지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속담에 뭐였죠? 무슨 추위에 모기 입이 삐뚤어진다는 얘기가 있죠. 추우면은 모기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부분은 막 전방위로 확산이 된다거나 그렇게 가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막 한여름에 이런 일이 나타났다라면은 네, 뭔가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었겠습니다만 그렇진 않은 것 같아서 약간 이제 이 제한적인 부분에서 움직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전날 시간의 상황 보니까 동물 백신 관련주들이 다 시간에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저는 네, 어제 저녁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 동물 백신 같은 부분에서의 주가 반등 일어나면은 오늘은 차익 실현 들어갈 생각이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뭐 계속 올라가기는 조금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이제 바이오 전체로 봤을 때는요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가 이제 워낙 이제 많이 내렸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발판이 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또 지금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그 배경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라고 봤더니 뭐 2차전지라든지 또는 시장 전체가 내려가고 있으니까 에이씨 어디 할 데 없나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또 바이오 또는 테마 이런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된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중국 쪽 폐렴 이것도 있어요. 이 중국 남부 지역이라고 합니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가 확산하고 있고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까지 나타났다.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실제로는 네, 지금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코로나 공포가 적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기존에 한번 당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의 어떤
피해에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는 수입산 치료제 사재기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은요. 이제 바이오주는 현재로서는 이제 기술적 반등 또는 이제 임시적인 방편에서의 단기적 반등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바이오주에 공격적인 투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을 잡았다라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요. 네, 기술적 반등 또는 이슈에 따른 부분들 또는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뭐 저쪽 종목들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 이제 흘러나온 수급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주에 아직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 보이고요. 단기적 변동이 있을 때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면 네, 빠져나오시는 전략을 취해 주시는 게 지금으로선 유리할 것 같아요. 잘 가지 못하고 그냥 옆으로 빌빌거리고 있는 종목을 기회가 있을 때 팔아먹는 거 그런 전략들을 세워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비투의 늪 반대 매매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흘간 무려 1조 3,500억 원에 달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비투 이 주가가 내려가면은 개인들이 계속 털려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신용도 많이 내려갔죠. 그래서 미수금 잔고도 네 많이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반대 매매 금액은 또 무지막지하게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뭐 장난은 아닙니다. 이게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네 2006년 4월 이후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이 개인 투자자들이 그만큼 비투를 많이 했고요. 또 이제 많이 들어와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빚내서 투자하는 이 물량들은요, 어느 시점에서 빵 하고 터지면은 시장 하락은 당연한 거고요. 그냥 뭐 순식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데, 잠깐의 어떤 욕심이라든지 또는 이제 잘 몰라서 하시는 분들 요즘은 없으실 것 같긴 한데요. 이 미수라는 게 가끔씩 그래요. 이게 주문을 내가 10주만 냈는데 갑자기 뭐 30주, 40주 사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옛날에는 네 증권사 직원들이 계좌를 개설할 때 공시를 안 해줘요. 그래서 이럴 수가 있다 뭐 어쩌고 하면서 뭐 미수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뭐 나 미수 안 할래요 할래요 뭐 그렇게 했는데 말 안 하고 딱 있다가 미수 계좌가 됐을 경우에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매수가 되니까 아싸 이게 웬 떡이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빚내서 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단기 레버리지를 건다고 보셔야 되겠죠. 네 그런 것들은 요즘에는 많이 안 당하죠. 네 많이 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수가 이렇게 많았다는 것은 알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단기적으로 레버리지를 걸어서 조금만 빨리 먹고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고 그런 부분 때문에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반대 매매 규모가 점점점 커지고요. 계속 네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라서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 대표적인 비투 매수, 비투 거래를 할 경우에 이 미수 거래를 하게 되면은 주식을 매수한 그날까지 포함해가지고요. 3일 안에 돈을 갚아야 돼요. 돈을 안 갚으면요.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처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 반대 매매는 이 미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용거래도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 증거금 이하로 일단 주가가 떨어졌을 때 네, 여기에서의 이제 그냥 카팅이 바로 시켜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냥 팔기 싫어도 팔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뭐 돈을 더 갚으려고 막 돈을 더 증거금을 밀어넣는다든지 그런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은 좀 들고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참고하시고요. 네, 반대 매매가 늘어나면 이 매도 물량에 의해서 주가는 더 하락세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매도가 매도를 불러서 투매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있죠. 대부분의 투매는 이 반대 매매를 통해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양새가 좀 있고요. 이렇게 미수금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신용이 증가하고 이렇게 되면 시장에게는 일단 잠재적인 시한폭탄 같은 게 들어왔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빵 하고 터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미수금이라든지 전반적인 주가의 어떤 그 하락, 매도 이런 것들이 이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들을 많이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이런 형태의 모습이 더 이뤄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올라가게 되면 네 반대 매매 안 당하려고 그냥 팔아버리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반대 매매 리스크가 어느 정도는 나타난다.
꼭 반대 매매가 나와서만이 아니라 반대 매매를 당하기 전에 사전 매도를 하는 그런 형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특히나 이제 영풍재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반대 매매가 크게 나올 것 같은데요. 키움증권에서만 무려 5천억에 달하는 미수금이 있죠. 전체적으로 1조 원의 미수금이래요. 이게 그냥 한 번에 더 털려나갈 것 같은데 키움증권이 가장 큰 문제죠. 지금 5천억에 달하는 미수금인데 이게 지금 보면은 이 거래가 재개가 되고 나면 주가가 이제 한 번 더 떨어질 거잖아요. 그때 뭐 점 하한가냐 물량이 좀 나오냐에 따라서 좀 이제 키움증권의 이 손실률이 좀 달라지긴 할 겁니다. 3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만약에 기록해 버리게 되면 2천억 원에 달하는 손실, 5거래일 연속 하한가가 되면은 3,500억 손실이 예상된다. 근데 5거래일까지 간 적은 없었고요. 지금 하한가 마감해서 거래가 풀렸을 경우에 점 하한가 한 번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물량이 나온다라면 2천억 원대 안쪽에 손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도 손실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이제 뭐 다 뺐겠죠. 근데 이거 미수계좌를 갖고 있는 분들은 완전히 빵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털리는 거기 때문에 뭐 사실 뭐 키움증권 입장에서는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그 사람들 돈 뺏어 가지고 가는 거니까 뭐 아예 손실이 그렇게 많이 날 것이라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이 키움증권이 이 리스크 관리를 너무 안 했다라고밖에 또 다시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좀 잘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이 미수라든지 신용 같은 걸 통해서 레버리지를 거는 시기가 아니에요. 물론 단기 반등을 세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변동성이 커지는 시점에서는 레버리지를 걸었을 경우에 잘못 걸리면은 정말 손실이 커지고요. 복구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이제 그 시장에 대한 관점에서 레버리지 접근하시는 것은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만, 종목이라든지 이런 변동성이 큰 상품에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는데요. 국채금리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장중에는 혼조 양상 보였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장 마감 시점에서 금리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는 다시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동물 백신 때문에 바이오주들이 꿈틀하기는 했는데 이거 계속 간다라고 생각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기적 상승을 통해서 바이오 종목 등 올라갔을 때 약간씩 차익 실현해서 나오시는 거 괜찮을 것 같다 판단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저도 관련 종목 있는데 오늘 좀 강하게 올라가면 팔아먹을 생각이니까 알아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반대 매매가 역대 최저치를 찍었다. 자, 그만큼 빚내서 투자하는 사람이 많고 레버리지를 걸고 단기적으로 이제 뭔가 해보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돌아서는 그 포인트까지는 조금 여유 가지고 기다리셔야 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수, 내가 원래 주문하려는 것보다 내가 가진 돈보다 더 많이 사진다. 이게 뭐지? 웬 떡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미수계좌니까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증권사에다 전화하셔가지고 나 미수 안 쓰려고 한다. 미수 동결로 만들어줘라. 미수 이거 안 되는 계좌로 만들어줘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 번씩 체크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아마 대부분은 미수 안 한다고 체크가 돼서 미수 계좌가 아닐 거긴 합니다만은 저는 계좌 처음 만들 때부터 나 미수 안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참고하시고요.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은 9살 때 처음으로 주식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그의 아버지는 이 증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는데요. 가격이 4분의 1포인트가 오른 주식을 가리키며 윌리엄, 네가 만약 이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한 주당 25센트씩 벌게 되는 것이다 라는 설명도 덧붙여 주었다. 어린 윌리엄은 주식값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되느냐라고 아버지에게 물었는데 아버지는 아무런 일도 할 필요가 없다 라고 대답을 해주었다. 주식은 그들 스스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것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사례들이 많잖아요.
투자해서 성공한 사람, 뭐, 아니면은 부자들, 이렇게 얘기해주면, 보통은 아버지들이 영향을 많이 줬어요. 네. 뭐, 아버지가 증권회사 다녔다든지, 아니면 투자를 잘했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돈에 대한 가치를 많이 알려줬죠. 우리나라는 어때요? 여전히 그냥 열심히 월급 모아서, 네, 적금 넣어라,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금융지식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아주 중요한 유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사실 그런 거 배우지 못했잖아요. 우리 윗세대에서는 전쟁 이후의 세대 또는 이제 어려웠던 시절 지나오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막 열심히 뭐 땅을 일구고 그죠? 네, 땅 파서 네, 또는 농사 지어서 이렇게 하고 월급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네, 그런 세대의 분들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금융교육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겠죠. 근데 지금은 우리는 이제 금융이라는 것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제 어느 정도 배워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그 교육들을 우리 자식들에게 분명히 물려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네, 앞으로 세상이 계속 바뀜에 따라서 점점점 이제 금융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냐에 따라서 부의 규모, 부의 어떤 상황들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주식시장 별로잖아요. 네,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정말 좋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 내가 왜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았을까라는 후회를 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시고 잘 확인하시면서 대응들 해주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멀리 보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금 괜찮은 장세 예상하시면서요. 조금 더 긍정적인 분위기들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장중시장 때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